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5년 만에 재개된 한미 간의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죠. 2+2 회담이 이 공동성명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7일과 18일 양일 간에 걸쳐서 열린 이번 회담은 이 한미동맹이 다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일단 이 공동성명을 도출하고 회담을 마무리했으니까 그럭저럭 잘 끝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한미동맹 유지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측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한국 측은 그저 듣는 일방적 회담이었다는 것이 여지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측은 미국 측에 제대로 된 요구 한번 못 해보고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도대체 이번 한미간 2+2 회담에서 무슨 문제들이 논의되었을까요? 크게 5가지 쟁점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미 간의 2+2 회담에서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대북 정책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한국 측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미국 측에 설명하면서 동의를 얻어낼 것이라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만 결론은 오히려 미국 측의 일방적 훈계만 듣고 마무리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 측은 한마디로 이 대북 정책은 한미 간에 완전히 조율을 한 다음에 다뤄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우리 측도 결국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 그러면서 양국 장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한미 간에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 하에 다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인영 통일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라든지 남북교류 추진은 모두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 문제도 더 이상 논란이 없게끔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라는 어정쩡한 단어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로 이제 정리가 됐고요. 이 문제를 공동성명에도 삽입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북한 비핵화라는 명시적인 문구는 한국 측의 요구에 따라서 공동성명에서는 배제가 됐습니다. 미일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었죠. 자, 두 번째는 대중국 정책 문제입니다. 이번 한미 간의 2+2 회담에서 상당히 깊숙하게 논의된 부분이 바로 이 대중국 문제인데요. 특히 미국이 대중국 포위망을 결성하고 이를 위해서 현재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같은 4개 나라로 쿼드를 구성했죠. 여기 이제 쿼드 플러스 체제로 확대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측은 그동안 부정적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이번 2+2 회담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물론 공동성명에서 중국 문제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공식적으로 명기되지는 않고 대신 한미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애둘러 표현을 했죠. 공동성명에서는 그러면서 한미는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연계 협력을 통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간다는 결의를 재강조했다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이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라든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쓰는 표현이죠. 결국 미국이 한국 측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중국을 직접 공동성명에 쓰지는 않았고 이렇게 이제 두루뭉술하게 공동성명의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일 공동성명에서는 이 홍콩과 신장 지역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에 직격탄을 날렸었죠. 그것과 이제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링컨 장관은 공동성명 후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는 중국이 일관되게, 여기서 우리는 그랬습니다. 미국이 아니고 우리는 중국이 일관되게 약속을 어겨왔음을 인지하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전 문제에 어떤 어려움을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행동으로 동맹 간 공통된 접근을 펴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에 이어서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평화 시위대를 눌러서 민주선거를 뒤집으려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세계일수록 중국의 반민주적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링컨 장관이 2+2 회담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세 번째 쟁점은 한일 관계 문제입니다. 이 한일 관계 개선은 미국 측의 중요한 요구사항입니다. 대중국 포위망 형성을 위해서 한미일 공조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2+2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걸 공동성명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양국 장관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영내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명기했습니다. 여기서 미래지향적 이 단어를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미국 측의 요구를 한국 측이 전면 수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또 네 번째는 북한 인권 문제인데요. 이번 한미 간의 이 2+2 회담에서 집중 거론된 내용입니다. 자, 특히 이번 회담 중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성명까지 발표되면서 이번 회담의 결과가 더 주목받았었습니다. 북한 최선희의 이런 급작스러운 성명은 사실 이번 한미 간 2+2 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거론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블링컨 장관은 17일 외교장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체제를 권위주의 정권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죠. 그러면서 자국민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북한을 자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북한 인권 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의 조기 대화 재개를 원하는 우리 정부에게는 절대적으로 피해가야 될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은 정면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사실 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은 한국 측 태도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데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이걸 CSIS라고 그러죠. 이 CSIS가 15일 미국 시간인데요. 방한을 앞둔 블링컨 장관에게 한미 동맹을 위한 공고사항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북한 인권 문제는 그 어떤 미북 간 정치적 관계 개선 과정에서도 필수적으로 문제 삼아야 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이 한미동맹 보고를 다룬 유력 싱크탱크 보고서에 북한 인권이 거론된 것 자체가 한국 정부에는 뼈아픈 대목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2020년에 이어서 올해도 40개의 나라가 동참하는 유엔 인권이사에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제출에 불참을 했죠. 그래서 북한 인권을 예매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냈던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그러니까 CSIS 선임 부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번번이 동참하지 않은 이런 것에 대해서 역사의 심판,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죠. 역사의 심판을 거론할 정도로 비판적입니다. 이런 미국 내 분위기를 이번에 블링컨 장관이 한미 간 2+2 회담에서 거론한 겁니다. 당연히 한국 측은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될수록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구상은 완전히 색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번 이 한미 간 2+2 회담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앞으로의 대북 정책에서 중요한 축이 될 것임을 미국 측이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행정부 때하고는 결이 다를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쟁점이 전시작전권입니다. 한미 간 2+2 회담을 앞두고 소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를 깊숙하게 다루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욱 장관의 이런 포부는 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번 한미 간의 2+2 회담의 공동성명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됐죠. 양국 장관들은 한미가 2006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래
양국 공동의 노력을 통해 커다란 진전을 이뤘음에 주목하고 조건에 기초한, 여기 딱 조건에 기초한, 이것도 밑줄 쳐야 됩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진전을 바탕으로 양국 장관들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계속 노력해 가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양국이 전작권 전환 진전 상황을 평가했습니다마는 오스틴 장관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이 전환 과정을 통해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시작전권 관련 논의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는 이미 예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일행 가운데 수행원 가운데 누가 있냐면 눈에는 잘 안 띄었는데요. 데이비드 헬비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대행이라는 중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17일 서욱 장관은 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을 잘 모르고 전작권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로이드 장관한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서 입장을 길게 설명하면서 한국의 유리한 논리를 입력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욱 장관이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로이드 오스틴 장관 뒤에 배석한 데이비드 헬비 차관보 대행입니다. 이 헬비 차관보는 지난 2014년 한국과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틀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전작권에 대해서 빠삭하게 꿰뚫어보고 있고 그때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합의했는지까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타곤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꼽히는 사람이고요. 깐깐한 원칙주의자라고 평가를 받는 이 헬비 차관보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제대로 진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대규모 국방비를 투자해서 독자 전략을 갖추겠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기 대해서 뭐라 그랬느냐. 페이퍼상 계획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류상 계획이 아니라 실제 능력 평가가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면서 일축해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입 다문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치적이 아니라 원칙적 접근 때문에 한국 측은 완전히 꼬리를 내리게 된 겁니다. 이번에 이 한미 간의 2+2 회담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한미 간의 2+2 회담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취해왔던 친중국, 친북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흔들어버린 사건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에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한 한미동맹의 개념을 미국 측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다시 동맹 정신의 회복을 위해서 되돌렸다. 한 걸음 나아갔다. 이렇게 평가하면 맞을 겁니다. 이건 이번 회담 이후에 공동성명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북한과 중국을 겨냥해 쓴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그런 표현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표현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동성명에서 미국 측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하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문구도 그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합의도 상당히 진전된 표현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더불어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 방어와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상호 공약 재확인 부분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미동맹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가서명까지도 마쳤습니다. 이건 민주당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미운동 분위기를 단숨에 제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앞서서 정말 의미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냐면 미국의 신임 고위 관료가 취임 후에 첫 해외 순방을 언제 어디로 가는가, 이건 초미의 관심사이고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방문지가 일본과 한국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핵심이 어디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화상대화도 아니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할 정도로 시급하고도 매우 중요한 회담이 이번에 진행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무게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국무부와 국방부의 양대 안보 핵심 축 장관들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해가지고 2+2 회담을 가졌다는 것은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외교 정책의 기본이 이미 정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정책의 핵심이 바로 이 두 나라에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하고는 다르게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우선시하지 않는 그런 삐뚤어진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이기도 하고요. 더 이상 동맹의 틀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다잡겠다는 분명한 의지도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한미 간의 2+2 회담은 실질적인 한미동맹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합의가 되었거나 미국 측이 이면 합의로 한국 측에 제시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지켜지는가, 이 문제일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아마 미국 측은 한국 측의 이 합의 이행 여부를 꼼꼼하게 따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사항들이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과거를 미국이 더 이상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이든 임기 초기, 그것도 미국의 외교안보의 핵심인 국무장관하고 국방장관이 첫 걸음으로 한국에 달려온 이유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와이타임스는 계속해서 이 점을 지켜보면서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